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연산군일기 제13부 무오사와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498년 7월 무오사와의 결과 살인의 종주인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했죠. 그리고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극형을 당하거나 유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일어날 갑자사화하고 비교를 하면은 사망자 수는 확실히 좀 적어요. 무오사와는 주로 이제 유배 쪽으로 많이 가게 된 거고 김일손을 비롯한 몇몇만 이제 극형을 당하게 됩니다. 무오사와의 발단은 김일손이 남긴 사초가 시작이었다라고는 하지만 결정타는 결국 뭐였냐면은 김정직이 살아생전에 썼던 조의제문, 이것이 이제 결정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직, 살인의 종주로 추앙을 받았던 인물이었죠. 김정직은 확실히 살인의 거두답게 조의제문을 써가지고 세조를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종을 추모를 했죠. 명분과 의리를 중시 여기는 살인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김정직의 인생은 좀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러냐면은 김정직은 분명히 세조 정권을 비루한 인간들로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막상 세조 치세 때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관료 생활을 하는 등 마냥 절의에 충실한 모습만 보였던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현실 정치를 인정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유자강과의 일화도 보면은 유자강이 탄핵을 당해서 쫓겨났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복직할 때 사실 여기에 또 동의했던 게 김종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마냥 이제 원리 원칙만 고수했던 그런 이제 인물은 또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현실하고 타협은 조금은 하지 않았겠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김종직은 표면적으로는 세조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제 복종한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가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마음속으로는 아유 저것도 왕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세조 치하에서 녹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괴리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마 조의제문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였던 김일손이 조의제문을 실록에 남기고자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은 세조에 대한 관점이 김정직하고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죠. 그래서 이제 김일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세조 정권 자체가 사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부당한 정권이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자면 뭐 이건 구태도 아니고 귀태다. 아예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었다. 그런 인식을 갖다 이제 좀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관료 생활을 했던 건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있기는 있었겠죠. 누군가는 어쨌든 이 지저분한 곳에 들어가서 입 바른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김일성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입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좀 과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일단 세조 정권이나 훈구 대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주관적인 감정이 자꾸 개입이 되게 되면서 결국 그 사초 논쟁 그리고 조의제문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게 되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김일손도 그렇고 김정직도 그렇고 제가 좀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 마냥 이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제 그렇기는 해요. 사실 뭐 세조 정권이나 훈구 대신들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의 아쉬운 점은 바로 그런 점이죠.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좀 하던가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관직 생활을 하지 말고 초야에서 이제 그렇게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연산이 이런 날선 비판을 했던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연산이 김정직을 두고서 이런 말을 했죠. 두 마음을 품고서 새 조정을 내리섬겼다. 이게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기는 살인의 태도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주군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인데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주제에 그것도 세 명의 왕을 내리섬겼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도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연산이 굉장히 크게 비판을 했던 것도 아마 이제 요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산의 비판 논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튼 김정직이 남긴 조의제문은 대간 세력의 핵심을 이루던 사임들에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자광을 비롯한 훈구 대신들은 노비와 전답을 상으로 받으면서 막판에 그래도 살인들을 건져 올리는데 기여를 했던 노사신도 어쨌든 상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기세가 오르게 되고 이제 조선 조정은 훈구와 사림의 세력 균형이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성종 때는 사림이 우위로 있다가 연산군 즉위 초에는 대강 밸런스가 좀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연산군이 계속 이제 훈구 쪽 편을 들어주니까요. 자, 그러다가 무오사화를 계기로 확실히 이게 역전이 되면서 이번에는 훈구가 우위에 올라서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옛날 세조에서 예종 때 그 훈구 위상을 회복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하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여튼 이번 결말을 놓고 보면은 그 차이점이 좀 확 와닿을 수 있는데요. 다들 이제 행복한 해피엔딩을 맞았겠죠. 훈구 대신들은요. 어쨌든 간에 뭐 마음속으로 찜찜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뭐 결말은 뭐 이제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무어사의 결말이 이렇게 해피엔딩을 다들 맞이하고 있는 와중에 유일하게 새드엔딩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훈구 대신 중에서. 그게 누구냐면은 이극돈이에요. 이극돈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시간을 끌면서 재빨리 보고하지 않았다. 그냥 어쩔 수 없죠. 이극돈 입장에서도 이거를 갖다 그냥 대놓고 찌르자니 그래도 실력청 당상관이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보고를 안 하자니 나중에 문제도 있고 뻔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근데 어쨌든 재빨리 보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결국 파직을 당해요. 그래서 이극돈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일로 인해서 살림 세력에게는 정말 후세토록 욕을 먹게 됩니다. 진짜 대대손손 욕을 먹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당대에 뭔가 보상을 받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연산에게도 싫은 소리를 들어요. 늑장 보고했다. 그래서 결국 견책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무어사와 최대 피해자는 제가 볼 때는 김종직, 김일성이 아니라 이극돈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왜냐면은 두 사람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를 했는데 대신에 그 뒤에 복권은 되잖아요. 근데 이극돈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 뒤로도 계속 욕박지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이극돈은 파직을 당했다가 다시 복직이 되기는 해요. 복직이 되긴 하지만 그 이상 출세는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관직 생활에 뜻이 없어가지고 사표를 제출을 하다가 연산군 8년쯤 가가지고 결국 이제 세상을 뜨게 됩니다. 타이밍 정말 좋게 갔는데 요거는 그래도 요거는 그래도 복 받은 거네. 왜냐면 좀 있으면 갑자사가 터지죠. 갑자사화 때 훈구 대신들이 무차별 폭격을 당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이극돈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으면 이극돈도 험한 걸 봤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극돈은 그 전에 이제 생을 마감을 함으로써 무어사화 때는 최대의 피해자지만 갑자사화 때는 의외로 이제 수혜자가 되는 그런 좀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무어사화 최대 피해자가 이극돈이라면은 그러면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하면은 당연히 유자광이죠. 유자광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자신을 모멸해왔던 살림 세력들을 일망타진함으로써 그야말로 통쾌한 대복수극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산의 신임을 톡톡히 얻어서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자광의 인생을 놓고 보면 확실히 참 유자광이 배팅을 잘하더라고요. 세조 때 이시해난 때 배팅해가지고 세조 눈에 띄어서 공신 자리에 올라가고, 예종 때는 남이옥 때 배팅해가지고 역시 또 그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종 때 한명희하고 대결해서 이제 좀 한번 패배하고 그 뒤로 이제 살인자한테 찍혀서 좀 고생을 좀 하긴 했죠. 그러다가 연산 때 가가지고 무오사화 때 다시 또 배팅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부활을 한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런 승부사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자광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유자광이 무오사화의 최고 수혜자인 만큼 사실상 무오사화의 핵심적인 기획자라고 볼 수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유자광도 알고 보면은 이거 잠긴 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연산입니다. 자, 연산. 유자광으로부터 조의제문을 보고를 받았을 때 겉으로는 막 이제 격앙된 목소리로 격분을 했지만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월척을 건졌다. 이거다. 이거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다. 왜냐면은 이거 한 방으로 그동안 이제 눈에 가시같이 굴던 대간 세력을 일거에 박살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산은 공부를 그렇게 심도 있게 한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세종이나 성종 같은 그런 이제 호학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정치 감각을 보유한 인물이었죠. 따라서 유자광이 조의제문을 가지고 왔을 때 벌써 머릿속으로는 순식간에 정치적인 계산을 다 끝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산은 조의제문을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히 무오사와에서 연산이 사용했던 방법은 일종의 차도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족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갑자사화는 진짜 자기가 직접 족치고 다녔다면 무오사와는 상당히 세련된 기법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연산은 살짝 한 발 뒤로 빠진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직접 칼춤을 추게끔 했던 게 누구냐면은 바로 유자광이었죠. 왜냐면은 유자광은 사림들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자광에게 힘을 실어주고 부채질을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흡사 이거 뭐하고 좀 유사하냐면은 기초곡사 당시의 선조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하는 방식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연산은 선조하고 비슷한 레벨의 정치 수완을 갖고 있는 인물처럼 보일 법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하여튼 눈치가 빠른 유자광, 연산의 의중을 알아챈 거죠. 그러면서 성심껏 연산의 숙청을 도왔고 그 결과물이 바로 무오사화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무오사화의 결과 연산은 즉위초부터 줄곧 내뱉었던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 그것을 내가 통렬히 개혁하겠다라는 것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약간의 피는 봤지만 사실 뭐 살림 세력도 마냥 다 잘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쯤 이제 왕족 국가의 군주가 이 정도 숙청은 좀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허용 범위 내에요. 아직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던 그 통일한 개혁을 일단 일정 부분 달성했으니 그럼 그 이후부터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과연 연산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무엇이었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없어서 하여튼 막판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던 노사신, 그 노사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이제 연산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